배달국 역사와 문화 홍산문화입니다. 오늘 역사 초청 특강의 연사로 초대되신 박찬하 대한사랑 교육위원님은 한류 열풍 사랑 의장으로서 국내 최대 한류 클럽 한류 열풍 사랑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유라시안 네트워크 이사, 미사협 공동대표, 한문화타임즈 선임기자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해외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 10여 개국에서 한국의 올바른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바쳐 강연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럼 환웅천왕의 배달국 역사와 홍산 문화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박찬하 한류 열풍 사랑 의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요 마이크 할까요? 네, 그걸 하세요. 쳐야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찬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환웅천왕의 배달국과 홍산문화 가로 열고 요하문명인데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이렇게 소개를 받은 대로 대한사랑의 교육위원을 맡고 있고 한류열풍사랑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해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뭐 독일도 가고 크로아티아도 가고 해외 한류 팬들,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또 통역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동포들을 위해서 독일 전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임시정부 100주년 때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해외는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줌으로 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완화가 되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예전에 광고를 너무 많이 했었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TV에서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의 연배를 봤을 때는 딱 그 원래 예전에 그냥 우리가 그냥 들었던 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배달의 민족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맞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어플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 배달의 민족이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이걸 컨셉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어디에 팔렸습니까? 독일에 팔렸죠. 네, 그래서 독일의 그 CEO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매달 1억 2천만 건의 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독일은 어떻게 200만 건밖에 안 되냐라고 독일에서 철수를 했거든요. 독일적인데 독일에서는 철수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은 배달의 민족 하면은 이제 외국인들도 그 배달의 민족 배달이 가능한 어디나 어느 공간에서나 공간 시간은 얘기 안 했지만 새벽에도 배달이 가능한 그 배달의 민족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독일에 갔을 때 함부르크를 갔어요. 근데 민속박물관에서 한국 문화 특집을 전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배달의 민족 포스터를 갖다 놓고 배달하는 오토바이 갖다 놓고요. 그리고 저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배달의 민족이다 실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려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시까지 할 정도면. 자, 근데 실제로 그 배달의 민족의 대표였던 배달의 민족 어플을 만들었던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 김봉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회사를 이제 독일에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하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데
거기에 이제 의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책이죠.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래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제 배달하는 그거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이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다. 그게 밝은 땅이라는 뜻이죠. 배달은 밝은 땅이다. 어떻게 밝은 땅이냐면 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백이라고 하는 거는 흰백이 좀 광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백 또는 밝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밝다라고 할 때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이라는 뜻이죠. 달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산, 언덕, 땅이라는 뜻인데요. 양달, 음달을 또 응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빛달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어지면 비탈이 됩니다. 달이 들어가 있어요. 또 아사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땅이라는 의미 또는 언덕이라는 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땅이다, 밝은 산이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의미를 배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국 이전에는 환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국은 환한 나라다. 그다음 배달국은 밝은 나라다라고 하는 그 광명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임시정부 때도요, 1942년이죠. 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급박할 때인데 그때 3.1절 선언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확립된 이래로라고 하면서 환국에서부터 우리 민족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환국에서 이어져서 그냥 배달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광명족, 배달족이다, 박달족이다, 또는 광명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 보면 배달, 박달, 우리가 이제 배달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박달국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달학원이라고 해서 1913년에 상해에 신규식 선생이 이렇게 만들었죠. 거기서 이제 신채호 선생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이제 또 교육을 했습니다. 맨 왼쪽이 신채호 선생, 그리고 오른쪽이 신규식 선생이죠. 신흥무관학교 많이 아실 겁니다. 신흥무관학교가 만주 땅에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그 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독립의 그 날을 위해서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신흥무관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철저한 국사교육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의 교가 같은 경우에도 이 교가를 보시면은 쭉 보면 이게 후렴구입니다. 노란색이 이제 후렴구거든요.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조상들이다.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자손들이라.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청년들이라 해서 배달나라의 조상들 그리고 자손들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그 교가가 있습니다. 자, 이 교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들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이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렇게 교가가 나오죠. 우리 배달나라의 조상들이다, 자손들이다, 우리 청년들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배달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흥무관학교 교재로 사용한 독립운동가 이원태 선생의 또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배달족 강력 형세도라고 하는 책이 있죠. 1918년에. 그래서 배달족이라는 용어도 이렇게 썼죠. 그리고 1920년에 단군 신화라고 해서 이 개벽지에 쓰여진 글인데요. 여기 보면 어아가가 있습니다. 어아가. 이 어아가를 보면은 배달나라라고 해서 그것을 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1920년 11월 3일에 중국 길림성 통화연에 있는 배달학교가 있었습니다. 배달학교. 길림성 통화연에 배달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우리 역사를 가르치던 곳입니다. 일본군 헌명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여기에서 뭐냐면은 선생들만 잡아갔어요. 그래서 선생 7명이 이렇게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학교는 이시영, 이회영이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의 지원으로 문을 연 민족교육의 본산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배웠던 문화생 조경현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분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모시게 되는 것은, 이게 배달학교 선생이죠. 선생님을 모시게 된 건 내 나이 9살 중국 봉천성 통화현의 배달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이다. 그때 우리들은 선생님을 재밌고도 엄격하신 분으로 생각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 학교는 배달학교이고 배달민족을 만드는 곳이라고 강조하셨다. 이 말씀이 나의 어린 뇌리에 꽉 박혀져 언제고 망각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등학교 시절인데요. 9살 때 이렇게 그걸 강조한 것이 뭐냐면 우린 배달학교다. 그리고 우리는 배달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통화현인데요. 길림성 통화현에 여기가 뭐냐면 배달학교 있던 곳, 여기 배달촌이라고 합니다. 배달촌. 요 오른쪽에 백두산이 있고요. 백두산 서쪽에 사실 천재도 여기서 많이 지낸 흔적이 남아 있는데 배달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시열이 배달학교를 떠난 뒤에 한족회 기간지 한족 신보를 발행했고 후에 새 배달로 게재했다. 이게 이제 잡지죠. 그래서 새 배달이라고 하는 신배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잡지가 있었고 그 발행소가 어디였냐면 통화현 배달촌이었다라고 해서 배달촌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20년에 일제는 배달의숙을 기습했다. 여기가 보면 압록강이에요. 이 압록강을 딱 건너면은 남만주의 관전현이라고 합니다. 이 단동시 관전현인데요. 여기에 이제 배달의숙이라고 해서 환단고기를 편저했던 개연 선생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에 밀정 가명극의 무리들이 닥쳐가지고 이게 건너온 거죠. 건너와서 3천여 권의 책과 문서를 압수수색하고 개연 선생을 체포해가지고 사지를 잘라서 압록강에 그렇게 버리는 그런 어떤 사태가 벌어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 개연 선생이 참혹한 죽음을 목격한 14세의 청소년 이의립 선생이 1979년에 환단고기를 이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1년에는 북록운정서의 백순 선생이 이승만에게 보내는 서한이에요. 여기 서한에 보면 노란색 있죠. 배달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달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지리지로서는 배달 지리지가 탈고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수해야 됩니다. 경비 예산이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달사가 출판되면 기 100부를 보내드릴 터이니 여러 것들에게 위탁하여 정기금으로 발매하게 하시고 각 처에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권고하여서 보조금을 먼저 보내시면 계속 찍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그때 당시 대통령이죠. 에게 보내는 그런 서한입니다. 역사책을 그리고 역사 지지, 배달 지지를 찍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1923년 배달 공론 중국 상해에서 1923년 9월 1일에 창간한 국한문본 잡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28년에 우리가 삼부라고 하는 독립운동의 기지가 있는데 신민부가 있습니다. 이 신민부의 총회 기사에 난 거죠. 배달족이라고 하는 배달족의 연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김승학 선생의 배달족 이상국 건설 방략이라고 있습니다. 만주는 우리 배달족의 오랜 역사 강역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승학 선생이 애국가를 또 이렇게 만들었죠. 애국가를 만들었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애국가의 후렴구에 보면 배달시족 배달나라 기리기리 보존하세라고 하는 좀 비슷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 배달시족 배달나라 기리기리 보존하세 지금 하는 음을 붙이자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30년 동아일보에 나왔는데요. 배달이라는 간판 철거를 강요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원산에 있는 경찰들이 이렇게 철거를 강제했다라고 하는 거죠. 배달이라는 걸 써서는 안 된다. 3.1이라는 간판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길림성 통화현에도 배달 촌이 있었는데요. 북만주에 오훈현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훈현에도 배달촌이 있어서 시기에 따라 이동하면서 세 곳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 배달촌은 1945년 해방 때까지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의 소임을 다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요. 저기 국경이 있습니다. 소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 국경이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이 이때 넘어가기 전에 배달촌에 집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또 배달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는 누구죠? 이분 아시죠? 최배달이라고 합니다. 최배달. 대산배달이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을 왜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985년에 KBS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평생의 반 이상을 타지에 보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라와 고향을 떠올리고자 고향의 대산 그리고 배달 민족의 배달을 따서 대산 배달이라고 나의 이름을 정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달의 기수가 있죠. 우리 그 1980년대 영화 보셨을 때 영화 앞에 꼭 배달의 기수를 하잖아요.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이렇게 했고 뭐 TV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게 없어졌어요. 배달의 기수가 없어지면서 이제 뭐냐면은 배달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배달의 이름조차 이제 모르게 되었었는데 어떻게 잘못 알게 되는 계기가 바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이 나오면서 그냥 우리가 무슨 민족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이요라고 하는데 뜻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지키려는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어떤 민족이 단군 조선이면서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다, 배달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지키려고 계속 쓴 거잖아요. 나라 이름, 마을 이름에도 쓰고 그 다음에 학교 이름에도 쓰고 그리고 잡지 이름에도 뭐 언론 이름에도 전부 다 이렇게 써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키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는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잊어버리고 있다, 완전히.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이 배달나라, 배달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달국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 배달국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내자면은 동북아에 세운 한민족 최초의 국가 신시 배달이 있었습니다. 1565년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9,000년 국통맥 중에서는 두 번째 나라가 되겠죠. 환국, 배달, 조선의 어떤 환단 시대에 거의 6,900년의 그런 역사가 있고 그게 쭉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9,200여 년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배달국의 존재의 문헌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달이라고 나오든지 신시라고 나오든지 또는 환웅천왕 그리고 환웅천왕의 청구 이야기 이것까지 기록을 보면 삼국유사 응제시주 표제 음주 동국사략 신즉 동국 여지 승남 대동음부군옥 기연 약천집 해동이적 풍암 집화, 동사 관함전서, 동사강목, 해동학부 뭐 이런 것들에 보면은 이 문헌에 전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지금 이 배달국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뭐냐면 우리 민족의 어떤 정사로서 인정받고 있는 삼국유사에 고조선기에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환웅의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도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한번 같이 한번 한 2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고조선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웅이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만한지라. 이에 아들에게 천부와 인세계를 주어보내 이곳을 다스리게 하셨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이를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 환웅께서 이 첫 부분을 보면요, 명확하게 이제 위서를 인용하고 있죠. 위서와 고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서를 인용을 할 때는 바로 단군 왕검의 조선에 대해서, 건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죠. 단군 왕검이 계셨다. 그리고 입도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셨다. 그리고 개국을 하셨는데 그 국호는 조선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대는 여고동시다. 요인군과 동시간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고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기에서 서기 환국이다. 옛적에 환국이 계셨다. 서자 환웅이 계셨는데 사기 천하하시고 탐구 인세언을 인간 세상을 탐구하거늘 그 아버지 환인께서 그 아들의 뜻을 아시고 바로 삼위태백을 내려다 보셨다. 그리고 가히 홍익 인간 할 만한 곳이구나. 여기서는 뭐냐면 삼위와 태백이라고 하는 두 곳이 전부 다 가히 홍익 인간 할 만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인 3개를 주고 이렇게 보내니까 환웅천왕이 솔도 삼천하사 태백산의 정상에 신단수 아래에 거기서 위지신시 거기를 신시라고 하고 시위 환웅천왕이다. 그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나오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환웅께서 솔도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어디로 오시냐면 바로 그 장소가 나와 있죠. 태백산 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읍을 뭐라고 했냐면은 위지신시라고 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최강식 교수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삼국유사 고조선조는 437자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도 한번 세보면 되겠죠. 이 중에서 단군에 대한 내용은 191자이고 환웅에 관련된 서술은 246자로서 오히려 환웅에 대한 소재가 많다. 단군이 아닌 환웅신화로 접근해야 고조선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단군을 다룬 내용은 얼마 없다. 진짜 주인공은 이 부분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환웅이라는 거죠. 천재의 아들로서 풍백우사 운사와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왔다는 것은 농경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해서 웅녀와 결합해서 단군을 낳은 것도 그 주체가 환웅이다. 정작 단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적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군 왕검에 대해서도 단군을 빼는 교과서들이 많은데 환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쳐가지고 환웅 해가지고 잠깐 언급하는 교과서 하나 정도 있고요. 그 외에는 환웅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동대 민속학과 임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웅 신시처럼 나라를 이렇게 완벽하게 기술한 세계 역사는 없다. 건국 이념을 공식적으로 표방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신시 말고는 없다. 환웅이 천왕이다. 천왕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없는가? 환웅을 천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라가 없는가? 개국 이념도 있고 통치 방식도 있고 조직도 있고 국호도 있는데 어째서 이 강단 사학계에서는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가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리 삼천입니다. 자, 응제시주를 보면요. 응제시주 15세기에 고기에 말하기를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니 이분이 환웅천왕이시다.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웅이 솔도 삼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그 위에 어떤 뿌리로 갔을 때는 환웅천왕께서 무리 삼천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한국인은 환웅천왕과 함께 온 문명 개척단 3,000명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태백일사 신시본기에서는 명확하게 해놓고 있어요. 우리 환족은 모두 신시 배달 환웅께서 거느린 무리 3,000명의 후손이다. 후세에 비록 여러 부족으로 나뉘었으나 실로 환단 일원의 후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신시 환웅께서 처음 강세하신 공덕을 반드시 후세에 전하고 입으로 외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환단고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무리 3,000명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 3,000명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누구도 거기에 어느 한 분의 후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은 삼위태백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위태백을 우리 학계에서는요, 삼위산 이런 식으로 삼위태백산 이런 식으로도 하고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경향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이걸 무시를 합니다. 해석 자체를.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삼위산과 태백산이죠. 그래서 삼위산과 태백산 두 곳을 보시더니 가히 홍익인간 할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죠. 이걸 삼국유사에서 보면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내려다 보니 삼위산과 태백산이 가히 널리 이롭게 할 만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삼성기, 환단고기 삼성기를 보면 환국 말기에 안파견 환인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물으셨다. 두 곳 모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홍익인간 할 만한 곳인데 과연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니까 이 삼성계는 뭐냐면 오가의 신하들이 나옵니다. 오가의 신하들이 건의를 하는 거죠. 서자 환웅이란 인물이 있는데 용기와 어짐과 지혜를 겸비하고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개혁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분을 동방의 태백산으로 보내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환인께서 환웅에게 천부인 세종류를 주시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삼성기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위태백은 삼위산의 태백봉우리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양자를 별개의 산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자를 별개로 해석하면 이 삼이라는 건 뭐냐? 명확하게 지금도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죠. 바로 거기입니다. 중국 고전의 지명으로 파악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디냐면 자, 이 부분이죠. 삼위산을 검색하시면 쭉 나오잖아요. 삼위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감숙성에 가보면 거기에 삼위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삼국유사의 스케일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하시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는 거죠. 환인천재께서 저 바이칼에 천산이 있고 천산 두 번째 선택지가 여기죠. 그래서 어느 천산이 되었든 간에 환인께서 내려다보시는 것은 이 삼위산과 이 태백산을 내려다보시면서 어느 곳으로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럼 스케일이 어떠냐면 삼위산과 태백산을 합해본 이것이 뭐냐면은 환국에서 이렇게 쭉 관망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영역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삼국유사에 있는 내용 가지고 보더라도 환단고개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환국에 보면 7분의 환이 다스린 그런 어떤 12개 분국이 있는데요. 그 어떤 스케일과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삼위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삼위태백이라고 했을 때 태백산으로 이제 그 환웅을 보내니까 반고가 떼를 쓰죠. 네, 떼를 쓰는 모습인데요. 반고가한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물론 이분도 견이기 때문에 동이족입니다. 이 당시 기이한 도수를 즐기고 있는 반고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길을 나누어 가기를 청하여 길을 나누어 가기를 청했다. 저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끝내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그 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뭐 이런 부분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였다. 재물과 보석을 가득 싣고 10간 12지 신장 공공유소 유묘 유수족을 거느리고 함께 삼위산의 남림동굴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견이며 반고가한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반고를 개벽신화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신화적인 인물로서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어떤 사서들에도 보면 반고를 반고진인이라고 해서 실존 인물로서 다루고 있는 문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반고도 삼위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 근데 이제 그 실제 어떤 주인공으로서의 환웅은 태백산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웅께서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바이칼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이 이제 환웅이고요. 삼천의 무리들을 거느리고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뭐 수년 동안 해서 뭐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었다고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제 요즘 거꾸로 보는 학자들이 많잖아요. 도올 김명옥 선생도 그렇고 윤명철 교수도 그렇고 최근에 또 오순재 교수님도 그렇고요. 이렇게 거꾸로 한번 봐보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있고 이제 일본이 있고요. 해양 쪽으로 쭉 보입니다. 태평양이 보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이칼이에요. 바이칼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거꾸로 보면은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이 그렇게 또 거꾸로 보는 장면인데 이건 도올 김영호 선생의 그 지도죠. 그 지도로 보면은 대흥알령 산맥이 있습니다. 그 쭉 내려가는 거고요. 이 우측은 위에서 바이칼 호수가 있고 여기 대흥알령 산맥이 있습니다.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왔든지 여기서 이제 내려와서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백두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체프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부학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민족의 시원적 출발점이 바이칼을 떠나온 사람들이라면 앞으로 유라시아 시대의 주역은 한국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칼에 대해서 태백일사에는 바이칼은
인간이 처음 탄생한 생명의 씨가 머무는 곳이다라고 했는데요. 블라디미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종교 문화 사상은 바이칼 호수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칼 호수에서 유전자 조사를 해보니까 바이칼 호수와 그쪽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가 같은 유전자에 해당이 된다. 오사카 일본이죠. 마스모토 히데오 교수가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신채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죠. 천국을 환국이라고 한 것은 광명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인데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서 광명의 본원지 그게 이제 지금의 어떤 한반도와 만주 땅 이쪽이죠.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서 동방으로 나와서 불암산을 바라보고 이제 백두산으로 해석을 합니다. 불암산을 바라보고 명월이 출입하는 곳, 곧 광명의 신이 쉬고 잠자는 곳으로 알고 그 부근의 토지를 조선이라 불렀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이렇게 광명을 찾아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태백산, 백두산 신앙이라고 할까요? 백산 신앙이 이제 일본까지도 가게 되는데요. 일본 큐슈에 보면 큐슈 있죠. 맨 끝에 큐슈가 있잖아요. 큐슈의 북부 지역을 보면 후쿠오카 현에 있는데요. 거기에 영원산이라고 있습니다. 영원산. 그 영원산에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신사가 있는 거예요. 환웅 단군을 모시는 그런 어떤 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코산 신궁에서 모시고 있는 환웅상은 한국에서 건너온 것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실제로 후지야마 환웅이다. 환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목조상. 이거는 그 목조상이 있습니다. 목조상을 보면은 환웅상이라고 명확하게 써 있죠. 이 다야마 신사에 모셨던 후지하라 환웅입니다. 후지하라 환웅의 모습인데 실제로 환웅상이라고 하고 실제 모습은 단군 어진과 이렇게 비슷한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태백산이라고 합니다. 백두산을 태백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태백산이라고 하면 보통 지금 우리가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을 또 남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써 있죠. 남태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평양도 보면 평양이 있고 남평양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지금 있는 평양이 남평양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쪽에 보면 또 평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는 태백산이 있고 남태백이 있고 그 다음에 백산신앙이라고 했잖아요. 큐슈 북부로 넘어온 어떤 백산신앙이 영원산, 히코산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코산을 비롯한 일본 북큐슈의 여러 산에서 백산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산악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국의 산악신앙은 단군신앙을 말하는 것으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삼위산으로 이렇게 가고 반고가 삼위산으로 가고 환웅이 태백산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에는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붙은 것이 뭐냐면 어느 문헌에 금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찾아봤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악과 삼위 태백 이거를 찾아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태백 일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환인께서 금악 삼위 태백을 두루 살펴보고 태백이 홍익인간하기에 알맞은 곳이라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금악이 어디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걸 알 수가 있는데요. 금악산은 알타이산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왼쪽 가장 서쪽에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삼위산은 반고가 갔다, 태백산은 환웅천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금악산으로 누굴 보내느냐, 누가 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알타이산 또는 골드 마운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러시아의 유가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고대 문명은 중국의 황하 문명과는 분명히 다른 북방 문명과 알타이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북방 기마 민족과 맥이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알타이 산맥에 보시면은 아파나 시에보 문화권이라고 있어요. 6,000년에서 4,000년 전에 이 문화권이 있는데 이 6,000년에서 4,000년 전에 말 제갈과 승마의 증거, 북방 유목민족의 그런 어떤 증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알타이 산맥이 있잖아요. 알타이 산맥 보이시죠? 알타이 산맥이 있고 알타이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몽골 지나서 우리나라가 있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문화 공보장관을 누가 만났냐면 이병화 주 카자흐스탄 대사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문화 공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하는 단순히 카자흐스탄에 온 것이 아니고 알타이 지역에 살던 조상에서 나온 형제들의 땅에서 온 것입니다. 이들의 인식은 뭐냐면 당신들도 알타이에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카자흐인이 되고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은 한국인이라고 불리게 됐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일반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보면 뭡니까? 문체부 장관. 그 문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문체부 장관 사실 역사 이 문화재청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 카자흐인,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은 한국인이다. 거기에 알타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문헌과는 맥락이 다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유물로서 보면요. 요령상 평강지구에 출토된 금동 양식 BC 2세기죠. 이 양식을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 흥미진진한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인용하는 그런 겁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게 어떤 동물입니까? 호랑이죠. 예, 여기가 곰입니다. 예, 곰입니다. 그 호랑이와 곰이라고 하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새의 큰 날개 아래에 있어요. 이 새가 뭐냐면 환웅족이죠. 환족이죠. 환족에 웅족과 호족이 있는데 이 새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웅족을 보고 있죠. 이쪽을 택한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 웅족의 또 뒤에 누가 있냐면은 일이나 늑대로 보여지는 보통 늑대라고 얘기합니다. 늑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곰족과 범족 외에 늑대족도 환웅의 신시고국을 찾아서 귀속되기를 자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이 늑대족이 어디냐면 투르크 기원 설화에서도 보면 최초의 투르크인들이 늑대의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어디로 갑니까? 로마의 신화라고 합니다. 로마에 보면 어떻게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두 아이가 젖을 빨고 있잖아요. 늑대의 젖을 빨고 있는 이게 나오는데 이거 로마 신화인데? 근데 그 로마 신화가 아니라 돌고래 신화죠. 바로 북방 유목민족의 신화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로마를 장악했던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타이에서 서방으로 간 이 유목민족의 이동 경로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동 경로에서 화살표가 조금 더 간 거죠. 그래서 6천에서 4천년 전에 쿠르간 대형 고분, 우리 신라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고분 있지 않습니까? 대형 고분 문화를 가진 유목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이렇게 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단순히 이게 똑같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혈연적 어떤 친연성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악과 그리고 이제 뭐였죠? 어디였죠? 금악과 삼위태백, 예, 이걸 알아봤고요. 이제 그러면은 신시개천을 알아보도록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배달 조선에 배달에 18명의 환웅이 계신데 초대 커바람 환웅천왕이 계셨습니다. 커바람 환웅천왕께서 황국에서부터 이 태백산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배달국을 건국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개천절이라고 하잖아요.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단군왕검이 개국한 날로 알고 있죠. 그건 개국이고 실제 개천은 신시개천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천절 행사 발상제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909년 대종교에서 음력 10월 3일 환웅이 지상에서 내려왔다 하여 개천절로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천왕께서 펼치신 신시개천의 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써 있죠. 신시개천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신시교다.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신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국 말기에 다스리기 어려운 강한 족속이 있어서 이를 근심하던 차에 환웅께서 나라를 다스림에 그 이신시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신이다. 여기서 나오는 신이라고 하는 건 삼신이라는 거죠. 이 삼신 설교다. 삼신으로서 나라의 가르침을 베푸셨다. 삼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폈다라고 하는 거죠. 삼신 상제님의 어떤 도를 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웅천왕의 배달 건국 이념은 바로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보면 장,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서 그 다음에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웅에 신시가 있어요. 신시에 환웅천왕이 계시고 웅녀 황후가 계시고 그 다음에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300의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은 오사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다.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학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까지도 명확하게 있었는데 나라로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360여 가지의 일을 관장을 주관을 하시고 이것이 뭐냐면은 제세이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세이화. 제세이화에서 특히나 뭐 이게 다스릴 이자로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거 자체로서는 뭐냐면 이치 이자잖아요. 이치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어떤 우주 변화의 어떤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신의 가르침으로써 세상을 다스려라. 그 삼신의 가르침의 어떤 이치로서 다스려라라고 하는 거죠. 그 이치가 뭐냐면 환국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천부경이 그 중에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웅천황과 천부경의 문화를 뗄 수가 없죠. 뭐 천부인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9천년 한민족 우리가 이제 천부경을 처음에 읽고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부경이 마고삼신 환인천재를 거쳐서 환웅천황과 환웅천황의 신하인 신지혁덕 그리고 그 배달국 시대 신선 발길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천부경 문화가 이렇게 내려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웅천황께서는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조술하였다라고 합니다. 조술하였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환웅 대성종께서 하늘의 뜻을 받들어 태백산으로 내려오신 뒤에 신지혁덕에게 명하였다. 신지에게 명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녹도문으로 기록을 하겠다. 천부경을 기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문자를 녹도문이라고 하는 문자를 발명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천부경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태백일서 3한 관경 본기에 보면 환웅천황이 이곳에 순행하여 머무시면서 사냥하여 제사를 지낼 때 풍백 우사 운사가 있잖아요. 풍백은 천부경을 새긴 거울을 들고 나아가고 우사는 삼신맞이 북소리에 맞추어 환무를 추고 운사는 100명의 무사를 호위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환웅천황께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러 산에 가실 때 의장이 성대하고 엄숙했다.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 환웅천황과 천부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환단고기 편저자인 개연 선생은요. 환웅천황께서는 하늘이 내린 자질을 가지고 지극히 신령스럽고 성스러움을 겸하셔서 능히 하늘을 대신하여 가르침을 세우고 만세를 목표로 삼으셨으니 이것이 천부경을 지은 까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운영 선생은요. 태허인 천지 사이에 오직 일기만이 저절로 가득 차 있으니 홀로 이 천부경이 만세의 양식과 지식이로다. 양식이 없으면 굶주리고 지식이 없으면 용멸해지니 환웅의 천부경은 우리 민족을 풍요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천부경 찬을 남기셨죠.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이렇게 썼습니다. 신시는 1500여 년이 넘었고 천부경의 진리는 1, 2, 3위로다. 천부 3인과 신법을 체득하던 첫날 배달의 오사와 환웅의 칙령으로 이 내를 생각하네. 칼 들고 강을 건너매 의미한 뜻이 있고 벼랑에서 손을 놓으니 기이한 남자로세라고 해서 이때 이미 홍범도 장군은 뭘 아셨냐면 신시는 150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 이거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65년이잖아요. 1500년인데 명확하게는 1565년 동안에 18분의 환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배달국이 있었죠. 그래서 18분의 환웅천황 그 기록은 많이 없지만 이분들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 불러보고 싶은데 거바람 환웅에서부터 18대 거불단 환웅까지 이렇게 18분의 환웅이 1565년 동안 다스렸는데 처음에 도읍을 신시로 하고 나라 이름을 배달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환웅시가 그러니까 삼성계는 이렇게 나옵니다. 환웅시로 나오는데요. 환웅시가 환국을 계승하여 일어나 하늘에 계신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백산과 흑수 사이의 지역에 내려오셨다. 그리하여 천평의 우물을 파고 청구에 농사 짓는 땅을 구획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대동여지도거든요. 그 대동여지도 밑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백두산이 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소백산이 있어요. 여기가 소백산이기 때문에 백두산도 태백산으로 불렸을 것이다 추정이 가능하고 또 여기 천평이 있기 때문에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천평의 우물을 파고라고 하는 부분이 또 명확하게 근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청구에 농사 짓는 땅을 구획하셨다라고 해서 청구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신시에 도읍을 했다가 14대 자오지 환웅천왕, 치우천왕 때에 청구로 이렇게 도읍을 옮깁니다. 그래서 신시라고 하는 거, 이 신시 세상에서는 신으로서의 가르침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4세 자오지 환웅 때 청구로 옮기게 되는데, 이 청구를 보면 이 지역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홍산문화 지역과 거의 같죠. 그래서 이 청구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의 어떤 유화문명, 홍산문화의 어떤 지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박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청구국에 대해서요. 이 청구국은 포박자에 옛날에 황제가 이르렀는데 동쪽으로 청구에 이르렀다. 황제 헌원이 청구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청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풍산을 지나던 중에 자부선인을 만나서 사막내문을 받아 이것을 가지고 만신을 부렸다라고 한다. 그리고 산해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청구국은 조양의 북쪽에 있다.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홍산문화를 얘기할 때 두 도시를 얘기를 합니다. 조양과 적봉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양의 북쪽에 뭐가 있냐면 청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산해경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라고 하는 것은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별칭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별칭이 왜 우리나라를 부르는 별칭으로 청구가 남아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지하철에도 보면 청구역이 있죠. 서울에 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별칭으로 써서 우리나라의 지도다 그러면 청구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청구에 관한 뭐 거기에 있는 뭐 풍습이라고 하면 청구풍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청구라는 말을 우리나라의 별칭으로 써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칭으로 썼으니까 유래가 있을 텐데 그 유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신시에서부터 청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환웅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단고기에 보면 웅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웅상에서 보면은 이 두 글자에서 동방 역사문화를 찾는 비밀이 다 들어있다. 이게 독일 환단고기 북콘서트에서 안경전 역주자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웅상이라고 합니다. 웅상. 그래서 웅상이란 무엇이냐? 산해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의 나라는 백민의 나라 북쪽에 있는데 웅상이라는 이름의 큰 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일사에 보면 산상과 웅상은 모두 이러한 풍속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다. 큰 나무를 봉하여서 환웅신상으로 삼아서 여기에 절을 했다는 거죠. 큰 나무를 환웅신상으로 삼아가지고 절을 했다. 이러한 신수를 세속에서 웅상이라 불렀는데 상이란 항상 여기에 임하여 계신다. 환웅천왕께서 항상 여기에 임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환웅의 상을 모시고 환웅상을 모시고 제를 지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왈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불교로 들어갑니다. 불교로 들어가서 환웅을 대인환웅이라고 해서 줄이면은 대웅이거든요. 그리고 환웅을 갖다가 대웅전이라고 해가지고 불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절을 지어 대웅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승려들이 예풍속, 웅상을 따라서 그대로 부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환웅을 모시는 그런 어떤 곳이 바로 대웅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석가모니를 모시는 곳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웅과 함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을 배달국의 3대 성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태극기의 8개를 그리신 태호복희 씨, 그리고 의학과 농경의 아버지이신 염제신동 씨, 그리고 동방의 천자 치우천왕인데요. 이 세 분을 한 분씩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태호복희 씨라고 하면 태호복희 씨의 성은 풍씨이며 고대 동이족이다. 역대 제왕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학자 부산연은 태호복희 씨가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인되어 온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 제왕록에 보면은 명확하게 여기 동이족이라고 써 있죠. 네, 동이족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동이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박물관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동이족의 영수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이족적 수령 이렇게 나와 있죠. 리더 오브 동이 트라이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이족의 수장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테오보키시는 동이족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테오보키시는 환단고기에 의하면 18명 환웅 중에 5세 태우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드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배달국 5대 태우 환웅의 막내 왕자이시고 인류 성씨의 본원인 퉁씨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오보키시의 큰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우주의 음양이치를 우주수학으로 깨달은 분으로서 이 하도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부경의 10개 수를 동서남북 중앙의 시간 공간 좌표에 배치하여 우주창조 설계도인 하도를 완성했다. 이 하도를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행을 처음으로 오행의 어떤 창조자?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면 뭐 선진시대 언제 뭐 오행이란 말이 나왔고 그게 있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를 보면 오행은 이때죠. 그러니까 이 음양 오행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하도와 더불어서 이제 낙서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위대한 보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 원래 도서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보면 세종이 이걸 딱 보고서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 하도를 보는 것 같구나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뭘 만드냐면 아야어여 해가지고 모음의 체계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뭐냐면 이 하도라는 것을 테오보키시가 만들었고 이것이 뒤로 가서 실제로 우리가 훈민정음 한글이 나오는 데 있어서 큰 것이 뭐냐면 이 하도의 창제 원리였다. 이거를 밝힌 것도 대한사랑의 강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천지인 삼재와 하도 상수학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너무도 철학적인 훈민정음에서 또 하도와 낙서의 어떤 원리를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런 강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하도와 낙서라고 했는데 이 낙서도 지금 잘못 알려져 있지만 단군왕건께서 낙서를 완성한 것이다. 이 단군왕건께서 완성하는 것을 금거북의 등에 띄워서 낙서를 써가지고 바다에 띄웠더니 우임금이 이걸 얻어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태백 속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천부경에서부터 하도와 낙서, 그러니까 이거는 환국 시절이잖아요. 환국 구전지서로서 천부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달국 시대에 이 테오보키시에 의한 하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단군 왕검을 통해서 낙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수학의 세 가지 원본이 환국 배달 조선에 우리 어떤 조상에게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 최고의 학승이신데요. 우리 선조가 적선해온 여음으로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이 우주의 변화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학술적으로 전개한 이가 한국인 외에 있지 않으며 이 세계가 멸망이냐 심판이냐는 무서운 화탕 속에서 인류를 구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한국인 외에 또다시 없을 것이다. 이 타너 스님도 보시면은 여기 보면 타너 스님이 쓴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을 이렇게 쓴 필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오보키시가 시액 8개, 처음으로 8개를 그었다. 뭐 하도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많이 하니까 8개가 그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8개, 복귀 8개가 있죠. 그리고 뒤에 이제 문항 8개가 나오고 또 뒤에 이제 정역 8개가 나와서 세 가지 8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복귀 8개에서도 동서남북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건곤감리가 있습니다. 이 건곤감리가 있고요. 이 건곤감리를 떼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태극을 그려 넣으면 태극기가 되죠. 그러니까 태극기에서 나오는 이 건곤감리와 태극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거 중국인들이 최근에 진짜 얘기했어요. 진짜 태극기는 이게 중국의 철학을 테오보키시 그걸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당하게 이제 배운 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오보키시의 복희팔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태극기가 나오게 되었다. 이 태극기의 그 근원처가 바로 테오보키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오보키시의 이 8개와 하도에서 보면은 이 8개와 라이프니츠 그리고 컴퓨터, 지금의 어떤 컴퓨터가 나오게 된 것도 결국에는 보키가 라이프니츠를 낳았고 라이프니츠가 빌 게이츠를 낳았다라고 하는 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나의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래서 태호복희 씨를 인문지조라고 합니다. 문명의 시주다. 문명의 뿌리다. 인류 문명의 뿌리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남성 회양위원회 보면은 여기 보면 인문시조라고 이렇게 태호복희 씨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환단고기에 의하면 태호복희 씨는 배달 신시에서 태어나서 송화강의 8기를 그으시고 산동성 어대원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환단고기의 내용이고요. 중국 측의 주장은 파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전에 보셨던 하남성 회양위원회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복희 씨의 이동 경로를 보면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중국 동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게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산동성 미산현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 미산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중국 산동망에 보면 태호복희 씨가 거주하고 묻힌 곳으로 중국 문명의 중요한 기원이므로 중국 복희 문화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산동성 어대현, 지금의 어떤 미산현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제 복희 씨를 기리고 있는 사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태호복희 씨 아내는 이제 여화씨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삼황오제라고 중국에서 기리고 있잖아요. 근데 삼황이라고 하면은 누가 들어가냐면 복희 신동이 꼭 들어가요. 복희 신동씨 이렇게 꼭 들어가고 그 중에서 여화씨를 넣는 그런 어떤 문헌도 있을 정도로 여화씨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셨다. 그래서 보통 복희 여화도라고 합니다. 복희 여화도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밑에는 뱀으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떤 복희 여화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도 3층에 가보면 이 복희 여화도가 있고요. 고구려 벽화에 보면 복희 여화도가 이렇게 고구려 벽화로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헌단곡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화씨는 복희의 제도를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거죠. 복희 씨의 제도를 이어받아서 그걸 계승해 가지고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부분입니다. 자, 염제 신농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제 신농씨는 5200년 전에 농사와 의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데 웅시족에서 나왔죠. 웅시족에서 갈려져 나와서 거기에 소전씨가 계신데 이 소전이 계시는데 안부령 환웅 8대 안부령 환웅 말기에 소전이 명을 받고 강수에서 군병을 감독했다. 소전의 아들 신농은 온갖 풀을 맛보아서 약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웅시족에서 거기서 이제 소전씨가 나오고 거기서 염제 신농씨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농씨는 배달국 시대의 성인이며 동방 한민족의 조상이다. 배달국 8대 안부령 환웅 말기에 고시씨의 반계 자손인 소전 장군이 강수 지역에서 병사들을 감독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 아들이 바로 중국 삼황 오제 중 삼황으로 추앙받고 있는 염제 신농씨다. 신농씨는 백초를 맛보아서 백성들을 구제하였고 농경, 결혼제도, 시장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를 의학과 농경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염제 신농씨, 중국 하남성에 있는 염제 신농씨 거대한 그 상입니다. 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도 있죠. 그 다음에 호남성 염제현의 염제릉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역에서 많은 지역에서 염제 신농씨를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염제 신농 사당 보계시에 있는 신농상입니다. 섬서성 보계시에 또 염제릉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중국에서는 황제 헌원과 염제 신농씨를 자신들의 어떤 시조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염황지자, 염황자손, 자신들을 염황자손이라고 하면서 그 1980년대 이후에 염제 신농씨를 어떻게 보면 끌어들였죠. 염황이제상이라고 해서 하남성 정주시에 보면 거대한 그 얼굴상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2020년 작업 끝에 2007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동포들 있잖아요. 중국도 이제 해외 동포들이 있는데 해외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염황자손 이렇게 나오죠. 염황자손. 염황자손 배조대전이라고 해서 조상에게 제를 지내는 제사의식을 해외에서 행할 때도 염황자손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황자손이라고 했는데 1990년대 후반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염황이잖아요. 치우천왕을 같이 해서 염황치 자손이다.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 염제 신농을 모시는 곳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농단이 있어요. 선농단. 그 동대문 쪽에 가보면 선농단이 있는데요. 신농씨와 후직씨를 주신으로 조선시대 임금들이 풍년을 기원하여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농단에서 그 제를 지내고 나서 거기에 고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탕을 끓였는데 이걸 설렁탕이라고 하죠.
설렁탕의 유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선농제에서 왔다. 선농제에서 끓여 먹던 그 탕에서 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신농유업이라고 하죠. 신농의 업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약방이죠. 한약방. 그래서 약방 사진에 보면 신농유업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농의 업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농사죠. 농사. 그래서 농기에 보면 농사를 할 때 이제 농악대가 나가면서 하는 그 깃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기에 보면 신농유업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농사신인 신농씨를 지칭하는 신농과 그가 남긴 업이라고 하는 뜻의 유업, 그가 남긴 업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신농유업이라고 하는 농기를 앞세워서 나간다. 또 하나는 농자천하제 대본, 이걸 앞세워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축제를 할 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럴 때 신농유업이라고 하는 깃발을 앞세워서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신농을 아예 안 모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농은 농경의 시조로서 소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동이족은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반인 반수로 그려놓고 있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반인 반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높은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서 얘기가 이제 하고 있다. 실제로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우리는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여기저기에서 크게 그 황제격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신적 존재, 어떤 문명을 갖다 이끌어줬던 그런 존재로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농이 절기에 따라서 땅의 이름을 분간하고 농기구를 제작해서 농사 짓는 법을 처음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의학의 시조다. 회남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농은 일찍이 온갖 풀을 맛보고 물맛이 단가 쓴가를 알아보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알고 피할 수 있게 했는데 하루에 70번도 중독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농씨가 우리의 어떤 인류의 어떤 지금의 어떤 문명의 큰 공덕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사망오제라고 하는데, 사망오제는 분명히 지금까지 봐왔던 복희 신농이 다 들어가요. 사망오제 할 때 사망에서 뭐냐면은 복희 씨와 신농 씨는 전부 다 들어가는데 하나가 바뀌죠. 황제, 여와, 수인, 추균, 공공.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이라는 건 뭐냐, 이 사망오제라고 할 때 중국은 사망오제를 자신들의 어떤 조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시아 이상주의 저자 이용범 박사님은 100 플러스 왕이다. 이 100이라는 것은 동방 광명 민족이 우주 광명 문화를 열고 흰옷을 즐겨 입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흰백자에다가 임금왕자를 써서 황이 된 것이다. 이것은 중국 문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광명 신교문화, 인류 원형문화의 종주인 한국의 조상님들이 바로 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환단고기 역주본의 역주자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문화는 동방의 황의 절대적인 지배권 아래에 있었다. 동방의 황의 천명을 받는 그 황명을 받는 역사 주권의 틀 속에서 생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덕일 교수님 책을 하나 냈어요. 사기 2000년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사마천이 만든 중국사라는 거죠. 만들어낸 중국사인데 사마천은 사망을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마천이 사망을 수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된다. 사망이 누구냐? 그래서 사마천은 왜 사망을 삭제하고 오제의 머리에 황제 헌원을 내세웠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냐? 복희 신농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국의 모든 문헌에서는 아예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걸 다 배제를 했잖아요. 이제 그 사마천은 왜 그렇게 했을까? 사망은 전부 다 동이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황제를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복희 신농 여기는 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치유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지금 배달국의 3대 성황이라고만 배우고 있지만 이 사망오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왜곡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복희, 신농 다음에는 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황제냐,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설이 굉장히 많은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왜곡했는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치우를 잡아 죽였다. 황제가 거꾸로 사로잡혀가지고 항복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황제가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라고
왜곡을 하면서 이 사망이 뒤틀어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의 5대 조작극의 맨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금살치우라고 하는 거죠. 사마천 사기가 사마천 이 사기에서 치우를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뒤집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왜곡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우가 가장 포악하여 천하에서 능히 그를 정벌하지 못하였다. 능히 정벌하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사기 삼성기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탕록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14세 자오지 환웅 치우천왕이 황제 환웅과 중국 탕록에서 10년간 73번 전쟁을 하였는데 치우천왕이 전승을 했던 그런 대전쟁입니다. 이거를 왜곡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동북공정의 그 뿌리로 가서 실체는 뭐냐면은 전부 태오포키씨, 염제 신농씨 그리고 치우천왕을 자신들의 어떤 조상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거기에서 여망지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망치 자손 이렇게 얘기하고 태오포키씨는 거기에 끌어들일 수 없는 사망의 최초 첫머리입니다. 첫머리니까 따로 그냥 태오포키씨를 또 극진하게 또 모시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화 3조당 탕록에 있는 중화 3조당이고 여기에 이제 치우천왕을 또 이렇게 모셔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배달국의 14세 4700년 전에 치우천왕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멋지게 게임으로도 만들고요. 게임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월드컵 때도 우리의 어떤 조상이기 때문에 월드컵 응원의 어떤 상징 깃발로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한국조폐공사에서 매년 찍어내고 있어요. 치우, 천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는 치우천왕의 상징이 도깨비로 갔기 때문에 뒷면에는 도깨비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조폐공사에서 치우천왕을 메달로서 찍어내고 있는데 매년 수십억 어치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자,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성화 체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춤을 추는 도깨비 난장이 벌어집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르면 나오네요. 치우라고 했어요. 치우. 도깨비가 나왔어요. 네, 도깨비입니다. 도깨비는 장난을 잘 치는. 난데없이 도깨비가 나왔어요. 여기서 평창 올림픽 때 치우라고 하는 소리 들으셨나요? 처음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평창 올림픽 때도 감탄을 못하고 그리고 여기 설명하는 사람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출자가 뭐냐면은 치우라는 합창 소리를 내게 했어요. 그때 전 세계에서 5억 명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의 조상이 치우라고 하면은 여기서 치우라고 합창을 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치우라고 합창을 하고 도깨비 그리고 치우천왕에게 제를 지내면 붉은 기운이 다 전부 다 붉은색을 하고 있고 탈도 보면은 치우천왕을 나타내는 탈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나 이건 치우를 표현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언론에 하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만 썼죠. 저만. 그때 당시에. 자, 그래서 그 4700년 전에 금속을 녹여서 무기를 만든 치우천왕 신농시가 있었어요. 신농시의 국가가 있습니다. 53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8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이 뭐냐면 이렇게 쭉 갑니다. 염제 신농시부터 해서 재승, 재명, 재직, 재리, 재해가 유망시까지 가는데요. 이 유망의 정치력이 쇠약해지자 치우천왕께서 군사를 일으켜서 출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로산에서 쇠를 캐고 그 다음에 옹호산에서 또 쇠를 캤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치우천왕이 갈로산에 쇠를 채취하여 칼, 두구, 투구, 갑옷, 창 등을 만들었다. 4700년 전에 이미 철을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옹호산에서 물이 나올 때도 쇠가 나오므로 치우가 이를 재련하여 옹호극이라는 창과 예과라는 창을 만들어서 12제호를 병합하였다라고 하는 관자에 나옵니다. 관자에. 그러니까 관자가 환단고기를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여기 보시면 5500년 전이잖아요. 5500년 전에 5000년 전에 이미 청동이 나오고 있어요. 청동 추조 기술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뒤에 4700년 전에 철기 금속 문명을 이끌어갔던 치우천왕을 뒷받침하는 유물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한자로서 보면요.
이게 옛날 고어예요. 옛날 그 쇠철자의 고어입니다. 쇠철자 지금 이렇게 안 쓰죠. 근데 칠지도를 갖다가 엑스레이를 찍어 봤더니 여기 보면 이 자가 나왔어요. 이 자가 나왔거든요. 백년철 칠지도를 100번 이게 재련을 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철자가 쇠금자에다 동이 이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자를 조어를 해서 처음에 만들 때 뭐냐면 동이족이 쇠를 쓰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빼박 요즘에 많이 쓰는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동이족이 쇠를 먼저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쇠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전 세계에서 철을 가장 많이 쓰는 민족이 지금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위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 철기 문화, 금속 문명을 주도했던 것이 또 이게 치우천왕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0분 안에 홍산 문화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산 문화 유화 문명인데요.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배달국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이 만리장성 바깥에서 이렇게 나왔죠. 우리 동이족의 한국인의 조상의 문화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중심지가 아까 보셨던 그 두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조양과 적봉이 있고 여기에 이제 우화량이 있고 이 지역이 바로 유화 문명, 홍산 문화의 지역인데요. 작게 보면은 우화량이 있는 곳을 여기를 협의해 좁은 의미의 어떤 홍산 문화라고 할 수 있고 크게 보면 홍산 문화는 광희의 홍산 문화는 이 문화들 전부 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화서 문화부터 가장 오래된 소화서 문화부터 해서 흥룡화, 사해, 부하, 조보구, 홍산 문화 그리고 소화연, 하가전 문화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거를 우리 문헌에서 어떤 역사로 보면은 소화서, 흥룡화, 사해, 부하, 조복으로 넘어가는 요때까지가 이제 환국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산 문화는 배달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이어져서 하가전 문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조선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문명보다 오래된 최고의 문명이 나왔다. 4대 문명의 발상지 우리가 4대 문명만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근데 제5의 문명 발상지가 등장해서 사실상 제1의 문명 발상지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아직 뭐 세계사 교과서는 없지만요. 자 보시면 4개 4대 문명이 있죠. 그 4대 문명보다 1000년 이상 오래된 곳이 바로 여기 홍산 문화 유화 문명입니다.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야 되지 않느냐. 중국 사서는 홍산 문화를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가장 오래된 유화 문명이 한민족의 시원과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근거는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홍산 문화의 주인이 한국인의 조상인 근거는 이렇게 많습니다. 적석총, 피라밋, 고인돌, 옥기거리, 고곡 빗살무늬 토기 여기에서 나오는 복골 암각화 천재문화 천신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원형 토기, 옥종, 삼족기, 용복문화, 상투형 옥고, 편발개수, 채도문화 해서 굉장히 많은 근거 여기서 된 근거는 한 23개 정도가 되는데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기가 홍산 문화가 우리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기대 교수는 홍산 문화는 고조선 이전의 문화다. 선대 문화다. 고조선 이전의 문화고 하가점 하층 문화는 고조선 시대 문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원길 몽골학회 부회장은 홍산 문화는 고조선과 흉노의 기원 문화가 분명하다. 몽골에서는 이를 당연히 여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를 아예 보려 들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명철 교수는요. 홍산 문화는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초기 핵을 완성한 결과물이다. 나는 모문명이라고 하고 싶다. 모문명, 어머니 문명이라는 거죠. 모문명이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싶고 우리 문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 넬슨 교수는 홍산 문화의 특징은 농업과 가축, 어업을 겸했는데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삶과 동일하다. 동북 지역의 고인돌은 한국과 완전히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시라 교수는요. 유화 문명의 주도 세력은 몽골, 만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북방 계통이고 유화 문명의 주인공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증명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우시라 교수는 A자형 문화대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화 문명을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이것이 뭐냐면 A자잖아요. 이렇게. 우리 여기 한반도 쪽하고 다 같은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동반도 아래쪽도 같은 문화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A자형이라고 명명을 했죠. 그래서 A자형 문화대는 요하문명 지역에서 한반도로 연결되는 세석기 문화, 빗살무늬 토기, 옥결, 골복 문화, 각종 형태의 돌무덤과 적석총, 치를 갖춘 석성, 비파형 동검 등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다. 요하문명 지역에서 한반도로 연결되는 이 문화대를 입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그 이전에 또 얘기한 이영구 교수님이 계시죠. 요하 일대는 우리 민족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한반도에 이르는 발에 연한 벨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요하 문명이 아니라 발에 연한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니까 여기 발에 연한 문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가 발해잖아요. 그러니까 발해의 연안에 여기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동반도 아래쪽부터 해가지고 한반도까지 전체를 발해 연한 문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시라 교수의 A자형 문화대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달국이죠. 배달국. 아까 보셨던 그 신시에서 천국까지의 그 어떤 배달국 문화와 맥락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홍산 문화, 요하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산 문화의 이제 그 핵심 치수 중에 하나가 바로 우화량이잖아요. 이 우화량은 우리가 여기서 총묘단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5,500년 전에 배달국 시절이죠. 이때 천재, 제천 문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오순재 교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시 배달국은 천재를 드리는 천자의 나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화량이에요. 여기 이제 도로가 나가서 이렇게 쭉 가는 거고요. 여기 보면 제천단이 있죠.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제천단이 있고요.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은 여신묘가 있어요. 여신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신묘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화량 여신묘는 웅녀 웅시 여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여신묘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1984년에 여신묘가 발굴이 되었고 이 여신묘의 여신상은 7여신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인체의 3배, 2배, 1배에 해당되는 7여신상이 십자의 형태로 배치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 여신상과 함께 곰 형상 옥기, 곰의 발, 그리고 곰의 턱뼈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나왔지만은 자, 이 부분에서 나왔어요. 곰 형상의 옥 장신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단전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서 나왔는데 이걸 보시면은 곰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곰 형상입니다. 곰 형상. 그래서 이 곰 토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화량 지점에서는 완벽한 곰 아래 턱뼈가 나오고 우화량 적석촌에서 확인된 쌍홍수삼공기 곰뼈. 이게 기본적으로 곰 토템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곰을 기본적으로 제사 지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종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곰과 곰 토템과 여신상 이거를 갖다 얘기할 수 있는 문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신상의 자세는 신교 원형 문화의 수행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화량 박물관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자, 곰이 있고 우화량 박물관에도 이제 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신이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걸 갖다가 문헌으로 엮어줄 수 있는 것은 곰토템 부족의 여성이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 완성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삼국유사 고조선기와 환난고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웅족과 호족이 환족에게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태백일사 신시본기를 보면 이때 웅족과 호족이 이웃하여 살았다. 항상 신단수에 기도하여 환웅께 하늘의 계율을 지키는 신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청하였다. 환웅께서 신령한 주문, 신주라고 하죠. 신령한 주문으로 환골케 하여 정신을 개조시키셨다. 환웅께서 이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인간으로 완성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화가 된 동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주문을 통한 수행 문화는 수행자로 하여금 골격을 바꾸고 정신을 새롭게 하는 환골이신의 비결이었다. 따라서 주문 수행은 신체의 변화뿐 아니라 나의 얼까지 새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주문 수행의 근국은 신성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이러한 초식적 능력을 갖게 하는 주문을 환웅천하께서는 웅족과 호족에게 읽게 하신 것이다.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신과의 교감을 이루게 하여 영혼을 정화시켜 천계의 백성이 되도록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환웅이 내려주신 신령한 쑥과
쑥 한심지와 달래 20개를 먹으면서 웅호족 두 족속은 수도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 주문 수행을 하게 되는데 호족은 참지 못하고 뛰어나갔고 웅족 여인은 굶주림과 추위를 참고 계율을 지켜서 37일, 21일 만에 삼신의 광명의 도를 깨우쳐서 마침내 참된 인간이 되었다. 인간 완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해경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동쪽으로 150리를 가면 웅산이라고 하는데 웅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웅산이라고 하는데 굴이 있다. 뭐 마치 우리 상공교사 한당구에 본 것 같죠. 곰의 굴이라고 하는데 항상 신인이 나온다. 여기서 신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인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수행을 해서. 여름에는 열리고 겨울에는 닫힌다. 겨울에 닫힌다는 건 뭐냐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스님들이 동안거라고 하잖아요. 겨울이 되면 어딘가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름에는 열리고 겨울에는 닫힌다. 이 굴이 겨울에 열리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 겨울에 열린다는 것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원래는 겨울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열린다는 건 뭔가 변개가 일어났다는 거죠.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웅산, 웅녀가 있었던 수행하는 곳이 이제 굴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걸 웅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신상과 함께 그러면은 남신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가부자하고 주문을 읽고 있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모양의 주문을 읽고 있는 그런 상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문헌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환웅천왕께서 수행을 하실 때 그 부분이 이 시대와 딱 맞는 거죠. 남신상은 5300년 전인데요. 배달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환웅천왕께서 천신께 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폐문자수하여 스스로 문을 닫고 스스로 수행을 하시는데 주원유공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약성선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주문을 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이 있기를 바랬다. 그 다음에 약을 먹어가지고 신선을 완성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환웅천왕의 신선 수행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웅천왕의 신선 수행 문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삼공유사에도 보면 주원이라고 나오고 삼성기에도 보면은 주원이라고 나왔잖아요. 주문을 외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냈다, 목표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9000년 역사의 최종 결론으로 동학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동학에는 주문이 나오거든요. 동학의 300만 동학 신도들이 외웠던 그 주문이 바로 주문 수행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맥이 끊겼는데 환웅천왕 때의 어떤 주문 수행의 맥이 끊겼는데 동학에서 그것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의 3대 경전 도원기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하고자 하는 것, 동학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21자의 시천주 주문뿐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동학 얘기하면 인내천 뭐 알고 여러 가지 이제 알지만은 시천주라는 주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문을 전하는 것 뿐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경과 동학이라고 이창구 박사님의 책을 보면 핵심이 뭐냐면 환웅에서 수운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웅의 천부경에서 동학으로 이렇게 이어진다.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올 선생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웅녀가 환웅 천자와 결혼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진 모든 커뮤니티가 신시다. 그래서 그 신시와 고조선의 시간축을 조선의 남단에 부활시킨 자가 바로 수운 최재호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 민족은 맞는데 그 배달 민족이 어디서 왔냐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이제는 이거를 교과서에서도 이 배달국의 어떤 문화, 단군조선 이전의 문화를 역사적 문헌도 있고 근거도 있고 홍산 문화가 있고 하니까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웅천왕의 어떤 뿌리,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한국인은 환웅천왕과 함께 온 문명개척단 3000명의 자손, 우리들도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환웅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환웅천왕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웅상의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고대사에 있어서의 배달국 시대, 배달 문화, 그리고 근현대사에 있어서의 동학으로 가는 환웅에서 수운으로, 천부경에서 동학으로, 그리고 환웅의 신선 주문수행 문화에서 동학의 시천주 수행 문화로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새로운 신선 문화의 도를 내려주신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오버됐죠.